여당 108석, 야당 192석. 세상 모든 일을 이렇게 수치로 환산한다는 게요. 참 그렇지만 그제 치러진 총선 결과를 수치화한 민심만은 이랬습니다. 자, 그 수치화된 민심이 지금 여당, 정부, 야당에 몰아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얘기 좀 하겠습니다. 두 분의 반가운 손님들 스튜디오에 나와주셨습니다. 먼저 김성환 시사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또 그리고 배종찬 인사이트K 소장님도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좀 사마다 할 얘기가 많아서요. 탑 3가 아니라 탑 2로 준비해봤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는 당정 대혼돈입니다. 준비한 파일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거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비상대책위원장직에서 물러납니다. 어떻게 해야 사랑을 되찾을 수 있는지를 고민하겠습니다. 쉽지 않은 길이겠지만 국민만 바라보면 그 길이 보일 거라 생각합니다. 100여일간 저는 모든 순간이 고마웠습니다.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한 대통령님의 말씀을 제가 대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부에 대한 국민의 매서운 회초리를 경험했습니다. 잘 되기 위한 쓴소리, 그래서 국민의 민심을 전달하는 그런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 충실하게 하겠다는 약속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첫째 제가 야당의 대표로서 바라는 바는 국정 운영 스타일을 바꿔달라. 당연히 대통령의 변화가 먼저 최우선 과제이고. 네, 어제 국무총리, 대통령 참모들 모두 사의 표명하고 곧바로 여당 지휘부까지 사퇴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전까지 대통령실에서 나온 얘기는요. 총선 패배에 대한 대통령 입장 다음 주 초쯤에 나올 거다 이런 얘기들이 있고요. 후임 총리 비서실장 개각에 대한 고민도 하고 있다는 건데 김 의원님 지금 정부 여당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당연히 선거에서 이 정도 참패했으면은 국정을 쇄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예. 그리고 선거 참패에 대한 책임도 누가 져야 될 거고요. 근데 그 뒷작업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 사실 정치는 권력 투쟁을 하는 과정인 거잖아요. 가장 기본적으로. 그럼 권력을 잡아야 되는 건데 권력을 잡는 수단은 민주정치에서는 당연히 선거를 통해서 그러니까 공화정은 당연히 국민들의 선택을 받는 과정인 거잖아요. 예. 근데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면은 권력을 제대로 잡을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고 심판받은 거나 다름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윤석열 대통령이 해왔던 뭐 이른바 불통 문제나 아니면은 독선적 국정 운영 스타일이나 이거 다 바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당 입장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통령하고 당정 관계를 어떻게 수립해야 될지 그것도 다 다시 정립해야 되는 단계가 된 거고요. 예. 그리고 내각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대통령의 책임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국무총리 책임이나 아니면 장관들도 국정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걸 국민들이 지적한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 지적한 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요. 크게 이렇게 세 축으로 그리고 이제 대통령실이면은 당연히 대통령실 참모들도 책임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크게 세 축으로 어떻게 그러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거냐. 그리고 그동안에 국정 운영을 해왔을 때 그것에 대해서 국민이 이거는 아니야라고 신호를 보내준 거기 때문에 그럼 그 방향을 어디로 가져갈 거냐. 이런 거에 관한 뭐 후속 작업, 논의 이런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배 소장님 보통 뭐 이렇게 인사해서 누구 빈다 그러면 뭐 언론들에서 잘 아시겠지만 단독 기사들이 뭐 쏟아지고 있습니다. 누구 그렇죠. 누구 간다, 누구 간다. 예. 자, 그래서 지금 뭐 나오는 얘기 들어보니까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얘기도 나오고 비서실장 얘기하는 겁니다. 이동관 뭐 전 방통위원장 또 장제원 의원 뭐 총리 후보로는 뭐 김부겸 전 총리까지 얘기 나온다고 하는데. 와, 어떻게 될까요? 배 소장님. 당의 선거 현실성이 있는데 당위적으로는 사실은 뭐 대통령이야
본인 스스로의 결단 이전에는 누가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한다고 해서 본인의 거취 표명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사실 대통령 빼고는 다 바뀌어야 되겠죠. 예. 이번 총선의 결과가 주는 메시지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변해라. 그리고 100마디 말보다는 행동이다. 노 액션 토크 온리면은 절대로 안 된다. 나토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예. 지금 하마평으로 거론되고 우리가 이걸 아셔야 됩니다. 정치권에서는 하마평에 거론되면 다 안 돼요. 하마평에 거론 안 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예. 그만큼 이 인사는 파격적이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국민들이 봤을 때 이 정도 인사를 등용할 정도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뭔가 달라질 결심을 했구나. 그러니까 국민 여론과 헤어질 결심이 아니라 예. 정말 기존과는 달라진 결심. 우리 김성환 평론가하고 저하고 우리 이슈앤피플을 통해서 사실 예. 데이터 분석 방송을 안착시켰다 이런 또 저간의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 심판론으로 흘러가면서 대체로 이제 나오고 있는 대통령 지지율의 긍정평가의 평균이 한 36대입니다. 36% 곱하기 300하면 몇 명 나옵니까? 108명입니다. 와. 지난 4년 전에 한국 갤럽 기준으로 이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지지율의 긍정 지지율이 거의 60% 정도 됐거든요. 예. 60% 곱하기 300하면 몇 명입니까? 180명이죠. 그러니까 민심은 결코 민심의 메시지는 결코 허투루 틀린 적이 없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국민들은 준엄하게 이야기하고 민주당이 잘했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한테 뜨거운 메시지를 우리가 한낮에 뜨거운 시사니까 뜨거운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예. 민주당에게도 한 번 더 각인을 해주는 겁니다. 정말 지난번 서울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에 메시지 던졌는데 그것도 이행 안 하면 더 뜨거운 메시지 나오는 거 정치권이 다 알았죠? 하고 이제 국민들은 묻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하마평은 정말 국민 공감할 수 있는 인물. 이게 중요한 거지 누구다 K다 H다 하등 중요할 게 없습니다. 언제나 그렇지만 한 20분을 전후로 하면 우리에는 숫자가 나옵니다. 숫자가 나오면서 수학을 힘들어 하시는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지만 그러면서 잠을 깬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파격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김 의원님 이준석 개영신당 대표가요. 홍준표 대구시장 총리로 어떠냐 그런 제안도 했습니다. 자, 개각.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뭐 글쎄요. 대구시장을 총리로 임명한다? 뭐 현실성도 별로 없는 것 같고요. 그만큼 홍준표 시장하고 가까운 사이라는 걸 본인 스스로가 입증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예. 근데 제가 오늘 두 보수신문에서 굉장히 한 명은 이제 주필이고요. 예. 한 명은 고문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 신문의 일종의 논조를 대변하고 있다. 그 칼럼이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 칼럼 제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 윤 대통령 부부 모든 문제의 시작과 끝. 그리고 또 하나의 칼럼은요. 윤 대통령이 과연 변할 수 있을까 이거였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국정쇄신을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대통령 부부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보수신문조차도요. 그러니까 국정을 쇄신하는 게 뭐 개각도 있을 수 있고요. 참모진 개편도 있을 수 있는데 대통령이 얼마나 변할지가 더 중요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의 일종의 좀 뭐랄까 독선적인 소통하지 않는 모습. 예. 그리고 즉흥적으로 뭔가 국정을 운영하는 듯한 약간 불안한 모습들. 그리고 대통령이 그동안에 방점을 찍었던 국정 운영의 어떤 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역정 과제나 이런 것들. 예를 예. 들면 외교에 너무 치중했다거나 아니면 이념 위주로 뭔가 이념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해왔던 것처럼 민생보다는 이념이야. 이런 방식들. 그건 대통령의 사고에서부터 비롯됐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뭐 영부인 리스크와 관련되는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 문제들을 털어내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떤 의지를 갖고 정말 쇄신할 의지를 갖고 있고 예. 제가 먼저 바뀌겠습니다. 하지 않으면 바뀌지 않는다고 보는 거다라는 예. 걸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참모진이나 내각 개편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다. 예. 근데 그러면 그러니까 사람을 바꾼다고 하는 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권한이
인사권을 갖고 있는 거니까요. 사람을 바꾸는 데 있어서 그러면 어떤 사람으로 바꿀 거냐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뭐 평가는 엇갈 수 있겠지만 한덕수 국무총리 임명하고 난 다음에 도대체 총리가 얼마나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기억이 별로 남질 않아요. 그럼 총리한테 역할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야당의 임명 동의를 받아야 되는 총리인데 그럼 야당이 임명할 수 있을 정도, 특히 선거 참패 이후에 총리를 통해 가지고 국정을 운영한다고 하면은 그 정도 상징성을 부여할 만한 인물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근데 앞서 말씀하셨던 하마평에 오른 인물이 과연 거기에 적합합니까? 좀 별로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런 것에 관한 문제. 대통령이 그동안에 인사를 했을 때 크게 세 축이잖아요. 예를 들면 검사를 그러니까 윤석열 사단으로 불렸던 검사들을 권력기관장에 임명한다거나 그리고 이른바 서우남이라고 불리는 서울대 50대 남성 위주로 인사를 낸다거나 그리고 셋째로는 사적인 인연이 있는 인물들 예를 들면 고등학교 뭐 선후배 관계라든가 아마 그 충안고 뭐 이렇게 하면 떠올리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한때 뭐 술친구 이렇게 언급되는 인물들이라든가 이런 방식의 인사를 해왔던 것들을 이제 다 바꿔야 된다. 더 폭넓게 사람들을 찾고 그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능력이나 실력을 통해 가지고 뭔가 보여줘야 한다. 이게 전체적인 틀 안에 있어서의 국정쇄신의 그림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참에 확 바뀐 모습 보여주는 건 아닐까요 혹시? 참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년간 뭐 여기저기서 지적도 많이 받고 비판도 받고 뭐 지나간 일은 굳이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저는 이제 우리가 주제가 이제 하마평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예, 그것이 예. 국무총리가 됐든 비서실장이 됐든 저는 대통령의 멱살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은 우리가 조선시대나 고려시대나 또는 그 이전에 뭐 삼국시대의 뭐 왕은 아닙니다. 예. 말 그대로 국민의 그냥 대표입니다. 국민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전달해 주는 그런 위치에 있는 책임이 막중한 자리죠. 그런데 대국민 서비스를 하는 최고 대국민 서비스 책임자의 이제 위치에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걸 제대로 못할 때 이 최고 서비스 책임자에게 멱살을 잡고서 막 지연될 수 있는 네. 그런 사람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건 국민의 명령으로. 예.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큰 평가를 받는 것은 오바마 대통령의 옆에 지금 주일 미국 대사인 램 이마누엘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 출신인데 이 사람이 시카고 시장도 했었는데 오바마를 대통령 만들 때 막 멱살을 잡아요. 똑바로 해. 아니면 큰일 나. 이게 그것을 했던 이 램 이마누엘 정도가 있어야 예. 국정이 제대로 돌아가면서 지금도 미국 국민들은 오바마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마저도 다시 재선을 하는 데서 오바마 대통령의 조력이 가장 크다고 할 정도. 그러니까 그런 강단이 있는 누군가가 있어야 됩니다. 예. 그게 배우자가 되면 좋은데 그건 쉽지는 않을 테고. 그렇다면 누군가가 정말 국민을 위해서 예. 그것을 해야죠. 대통령이 나아가야 될 길은 못 가고 좀 멱살이라도 잡아서 그게 무슨 뭐 대통령에 대한 국가 원수 뭐 위협죄 이런 게 아닙니다. 정말 말 그대로 선의의 실제 멱살을 잡는다는 게 아니라 그럴 정도의 옆에서 조언을 김성환 평론가 그걸 잘 하시는데. 네. 이재명 갑자기 또 그러다가 저래. 이재명 대표가 오늘 그 대통령과 좀 만나보겠다 비슷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만나면은 이건 또 무슨 변화로 이재명 대표요? 아니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이 만나야죠. 예. 저는 이전부터도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제 사법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만나기가 참 힘들다는 것이 그동안 대통령실의 설명이었지만 저는 다 만나야 됩니다. 대통령은 모든 사람을 다 만나야 돼요. 누구를 제한할 필요가 없이 저는 이제 대통령의 경호나 신변에 영향을 주는 사람은 좀 경계와 주의가 필요하겠지만 그 제한된 범위 내에서 누구든 만나야죠. 그 더군다나 다수당의 대표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만나는 이유는 국민을 위해서 만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이해관계가 있고 이걸 전혀 떠나서 그렇다면 예. 조국 다 만나야죠. 신임 국회의장이 될 사람이 누구 다 만나서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만나는 이유는 그렇게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민생을 위해서 자꾸만 특검 그러지 말고 예. 특별한 좀 법안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서 통 크게 웃으면서 그 조국 대표도 그 법안도 좀 만들어 주세요.
좋은 법안 많잖아요. 법대 나오지 않으셨어요? 뭐 이러면서 그럴 때 국민들은 오히려 대통령의 모습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혀 없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원효 대사도 물 한 바가지 이렇게 마시고 봤더니 그게 뭐 해골이었다고 해서 큰 깨달음을 얻었다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을 위해서 해야죠. 그래서 앞서 제가 일부러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보수신문에 주필이 쓴 칼럼 제목을 읽어드린 거예요. 모든 시작과 끝은 윤 대통령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참모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대통령의 귀를 막아버리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참모들이 아무리 건의를 해도 대통령이 안 만난다 그러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전에도 아마 참모들은 만나십시오 이렇게 건의를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원래 참모의 역할이니까요. 근데 대통령이 나는 그런 사람 만날 수 없어. 일종의 뭐 피의자, 범죄자 뭐 이런 이제 것 때문에 안 만났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때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다른 게요. 그때는 이미 그러니까 21대 총선이 치러지고 난 다음에 그것도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됐고 그리고 이제 야당 대표가 선출이 된 거란 말이에요. 자신의 경쟁자였던 대선에서.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의지나 또 심판을 통해 가지고 뭔가 윤 대통령한테 국민들이 이렇게 하라고 명령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윤 대통령 임기 3년 차에 총선이 치러졌는데 지금과 같은 범야권 192석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민들이 만나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야당하고 어찌됐든 불편하든 불편하지 않든 간에 야당의 대표를 만나라. 만나서 야당한테 우리가 이만큼 192석을 줬으니 그런 선출 권력으로서의 야당의 존재도 인정해 주라라고 국민들이 얘기한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이 그래도 난 여전히 안 만나겠어. 그러면 소통 안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시작과 끝은 윤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만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두 분이 비슷한 의견 주시는데 김 의원님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 빈자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 벌써 막 하마평이 돌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것도 역시 하마평 돼서 또 안 된다고 말이죠. 근데 그거는 뭐 그 장관하고 좀 다르잖아요. 참모진들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어쨌든 국민의힘 안에 있는 의원들 아니면은 일종의 보수 진영에 있는 할 만한 인물들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특히 이제 원내에 들어와 있어야 당대표에 도전하는 것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니까 그래서 거론되는 인물이 주로 이제 비윤계인 것 같아요. 나경원 이번에 이제 기사회생해가지고 돌아오기도 했지만 뭐 안철수 의원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뭐 권영세 의원도 지금 선수도 넣고 또 특히 또 용산에서 또 이번에 당선이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주영은 아니구나.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제 그 의원들 가운데 주호영 의원도 거론이 되는 것 같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오시면은 지금 혼란스러운 여당 분위기 이렇게 잡아낼 수 견해낼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것도 사실은 그동안의 당정 관계로 보면은 쉽지는 않은 일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다시 바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역시 윤 대통령의 의지에 달린 문제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당도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면에서 정말 친윤 중심의 당 그리고 일종의 수직적인 당정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기존하고는 좀 다른 탈피한 국민의 모습을 보여주려면 집권 여당으로서 제대로 된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비윤계 의원 쪽으로 시선이 쏠리는 것 같아요. 저는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이게 일종의 삼각 소통 리더십이 필요할 것 같아요. 새로운 당 대표는. 그래서 또 기존에 많이 거론되어 왔던 인물들은 다소 당 대표로서의 당 운영 리더십이 어느 정도 예측이 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제 나경원 의원의 경우에 나경원 이제 당선자의 경우에는 워낙 역량이 또 출중은 하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전당대회 때 또 여진이 좀 일정 부분 남아 있는 셈이고 그렇다면 대통령에도 좀 가감하게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자기 지역에 대한 기반이 든든해서 야당과의 소통도 가능한 사람 또 국민과의 소통도 하면 좀 새롭게 다른 차원에서 시도해 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저는 이번에 낙동강 벨트에서 살아서 돌아온 김태호 의원. 김태호 의원이면 제가 지금 김태호 의원 언급 안 해가지고 그렇죠. 걱정하고 있었어요. 제가 지금 잘하셨어요. 김성환 평론가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이런 방송입니다. 우리가. 이게 이제
공감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 공감되는데 물론 뭐 김태호 의원이라고 해서 만사 형통한 건 아니겠습니다만 예. 더군다나 이제 자기 지역의 권역 내의 험지 배치도 받아들였고 그리고 또 살아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나름 이제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상당히 또 다선 의원이고 또 경남지사도 역임을 했고 또 최연소 타이틀을 여러 개를 달았을 정도로 거침없는 앙팡 테러블 성격도 젊은 시절에 있었고 뭐 나이가 들면서 조금 뭐 다른 평가도 나오긴 합니다만 그래도 경상도 사나이니까 조국 대표처럼 억수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가능하지 않을까. 예. 한번 좀 거론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그 고민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은 연판장 돌리는 것 때문에 결국은 당대표 도전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안철수 의원은 대통령실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들었던 네.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편한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다가 두 이제 당선인의 경우에는 수도권이잖아요. 근데 그런 점이 있고요. 근데 그 김태호 의원은 지금 PK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국민의힘이 영남당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아. 근데 당대표까지 영남에서 나와버리면 진짜 영남당이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확장성으로 보면은 좀 비윤계 의원 가운데 수도권 의원이 당대표를 맡아주는 게 좋고 또 국민의힘이 앞으로 또 그걸 지향해야 될 필요도 있는 거니까요. 왜냐하면 수권 정당으로서 아니 의회 권력으로서 보면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지금 그 고민에 좀 휩싸여 있는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아주 짧게 말씀해요. 대행이죠. 예. 그러니까 전당대회는 새로 해야 되고 대행으로서 전당대회 전까지 김태호 같은 인물이 맡을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 저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이승훈의 이슈앤피플 2부 이어가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소장님 그리고 김성환 시사평론가님 자 두 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키워드는요. 22대 국회 미리 보기입니다. 녹취 듣고 오겠습니다. 이제 선거는 끝났습니다. 여야 정치권 모두가 민생 경제 위기 해소를 위해서 온 힘을 함께 모아야 되겠습니다. 조국 혁신당은 검찰이 국민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22대 국회 개원 즉시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종합특검법을 민주당과 협의해 신속하게 추진할 것입니다. 각종 그 개혁 입법에 대해서 지난 국회에서는 대통령 거부권으로 제지당한 바도 있고 또 제때 그 할 수 있을 때 하지 못했다 하는 반성과 성찰이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의회 혁신적 과제에 대한 그 흔들림 없는 역할을 기대하신다면 주저하지는 않겠다 그런 마음입니다. 자, 다음 달 30일에 제22대 국회가 문을 엽니다. 배 소장님. 네. 22대 국회 지금 21대 국회와 또 다르겠죠?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은 20대 국회도 더불어민주당이 위성정당 포함해서 180석을 했고 이번 경우에도 175석이고 더불어민주연합과 함께. 근데 여러분들 뭐가 다르냐면 그때는 정권 안정으로 거대 정당이 됐습니다. 여당이었어요. 예. 근데 이번에는 거대 야당입니다. 야당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 선거가 있었던 시점의 성격이 다른 거예요. 그 이야기는 이번에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이 매우 강한 겁니다. 거기다 이제 조국 혁신당이라고 하는 존재도 있거든요. 지금 조국 대표는 서초동으로 지금 뭐 선거 끝나자마자 달려가서 김건희 특검법 해야 된다. 한동훈 특검법 해야 된다. 그러니까 22대 국회는 특검법 국회라고 예상이 됩니다. 예. 그런 만큼 뭐 꼭 이제 정치권에서 필요한 특검법을 주장하는 이유는 또 그만한 또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특검법은 국민을 대표해서라도 위해서라도 또 추진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모든 것이 다 특검법화 정치 사안이 특검법화 된다면 과연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얼마나 만족을 할까요? 그래서 저는 지금 굉장히 뜨거운 국회가 될 수밖에 없다. 우리가 한낮에 뜨거운 시사지만 우리보다 더 뜨거울지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돌아오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돌아온다는 것이 뭐 그전에 국회에 있었던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아닙니다. 대표를 해서 그러면 대표실이 국회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준석, 추미애 뭐 한두 사람이 아니라 이현주 그러니까 이런 면면들을 보더라도 더군다나 이제 민주당의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 또
체제로 이제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예. 조국 대표가 이번에 조국 혁신당의 돌풍을 일으킨 배경은 뭐겠습니까? 반윤 정서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그것을 외칠 수밖에는 없는 것이고 요즘에 유행이 돼버렸잖아요. 조국 대표가 항상 오른쪽으로 두 번 흔들고 왼쪽으로 두 번 흔들고 이게 하나의 유행처럼 됐다는 것은 투쟁의 의미를 강화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만약 그러면은 그 모든 투쟁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있고 합리성이 있고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발 필요한 선별적 특검은 추진을 할 이유가 있겠지만 정말 민생을 향해서 서로 막 치고받고 경쟁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그게 아니라면 굉장히 21대 국회 우리가 뭐 매번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예. 정말 역대급 최악의 국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거든요. 걱정이 있으면 그 기후를 털어내기 위해서는 정말 민생을 위한 국회라는 모습이 전면에 있고 그 외에 이제 다른 국회 의정 활동에서 이런 특검이나 이런 다른 사안들이 함께 있는 그런 국회의 성격이 되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뜨거운 국회를 예상하셨습니다. 좀 걱정되기도 하고요. 많은 분들 기대도 하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감정이 좀 묘하게 교차하는 지점이 아닐까 싶어요. 지금이. 그러니까 이전에도 180석을 줬는데 뭐가 국회가 달라진 게 있느냐 또 정치가 달라진 게 뭐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180석과 200석의 의미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예. 200석은 일종의 개헌저지선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이제 숫자란 말이에요. 예. 근데 180석은 패스트 트랙이 가능한 숫자고요. 그럼 패스트 트랙이라고 하면 법안을 단독 처리하는 게 가능하다는 의미거든요. 예. 근데 이전에도 사실 법안은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하기는 한 법안들이 있기는 했지만 예. 근데 여야 협상 과정이라는 게 없이 단독으로 그렇다고 부의하고 상정해서 처리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국회는 어쨌든 서로 간에 대화하고 협상하는 과정이라는 게 필요한 건데 지금 그런 과정이 지리해지니까 정치가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이런 이제 국민의 불신은 커져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21대 국회하고 22대 국회가 그런 면에서 그 어떤 200석과 180석 사이에 지금 놓여 있기 때문에 예. 또 이전처럼 똑같은 모습을 보이는 거 아닐까 그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근데 그거를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진짜 정치력이 필요한 거거든요. 예. 대통령의 정치력, 야당의 정치력 이게 동시에 다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걸 어떻게 보여주느냐가 예. 차기 지방선거 대선으로 가는 국민의 심판을 좌우하게 될 것이다. 누가 회초리를 맞을 건지를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당분간 선거가 없어서 또 그게 또 변수가 될 거다. 대통령의 전국 운영이 변수가 될 거다. 그런 얘기도 있던데요. 근데 그거는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선거가 없으면 대통령이 오히려 국정 운영을 편하게 할 수 있으니까 내 맘대로 가겠다고 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오히려 대통령이 더 태도를 내려놓고 야당하고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선거의 부담을 덜는 상황에서 뭔가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꾸 개헌 얘기가 지금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선거가 내년에 없기 때문에 더군다나 내후년은 지방선거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대통령 임기 지나서 2028년에야 총선을 치르기 때문에 부담이 없는 상태에서 개헌까지 한번 도전해보고 선거법 개정까지 한번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것도 사실은 좀 시각이 엇갈리기는 하는데요. 예.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21대 국회 끝나기 전에 최상병 특검법 처리하고 간다. 민주당에서 배 소장님이 그런 얘기들 나오는 것 같던데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결정적인 이유는 이번 총선 과정에서의 돌발 변수 이종섭 호주 대사가 거론되면서 부각되면서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 심판론으로 다시 흘러갔고 한동훈 이재명 프레임에서 다시 윤석열 심판론으로 가게 된 결정적인 두 가지 현상 중에 하나가 이종섭 호주 대사 또 하나가 이제 조국 대표, 조국 혁신당의 부각 이런 이유였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벌써 아직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지 않았는데도 벌써 조국 대표가 서초동으로 가서 김건희 특검하자 한동훈 특검하자 여기에 그렇더라고요. 해병대라고 포함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이건 정부가 또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풀지 않으면 내내 따라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승리를 했다고 하더라도 저는 국민의 이 궁금증 의혹에 또 이 꼬리표가 붙어 있는 것을 또 떼어내기 위해서라도 적극적 해명을 하면 됩니다. 저는 분명하게 특검법을 단순히 정치적 사안으로만 인식할 것이 아니라 그러면 당당하게 정말 뭐가
정부가 감추는 것이 있었는지 예. 일각에서는 뭐 대통령 관련설 또 이종섭 대사가 명령을 내렸는데 그걸 뭐 불이행했다. 박정훈 전 수사단장을 고립시켰다.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수사로 이제 뭐 밝혀지고 말 것도 있겠지만 또는 그것이 정범을 숨겼는지 아니면 야당에서 지나치게 발목 잡기를 하는지 저는 정부에서 이걸 털어내고 가야 된다고 봅니다. 안 그러면은 특검할 내용들이 지금 뭐 한동훈 특검법도 이야기하죠. 해운대 특검법, 또 해병대 특검법, 더군다나 이제 뭐 김건희 특검법, 예. 이태원 특검법 이러다가 특검법을 내내 하는 상황이 되면은 정부는 더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거든요. 오히려 저는 적극적으로 다 해명하겠다. 뭐든 해라. 그러면은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는 정부 여당이 봐라 이렇게까지 특검했는데도 뭐 없지 않느냐. 만약 그런 결과가 나온다면 또는 특검 다 받아들였는데 이제는 좀 민생도 이야기하자. 이렇게 좀 반전을 치고 나가려면 오히려 이런 데 대해서 웅크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더 선제적으로 더 전면적으로 이렇게 오히려 정부 여당에서 풀어나가는 해법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특검 얘기가 이렇게 많은 특검 얘기되는 걸 처음 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검찰이 독립적인 수사를 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검찰이 중립성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른바 검찰 정권이라고 하는 거기에 대한 국민적 시각이 담겨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검찰이 공정하게 검찰권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하는 불신이 굉장히 큰 상황이다. 그건 제도적인 문제로 해결해야 될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예. 또 하나는 최상병 특검의 경우에는 저는 여권에서 문 대통령뿐만 아니라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안의 성격상도 그렇지만 이미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있는 와중에 이종석 호주 대사 출국 금지가 되어 있는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했어요. 임명하고 난 다음에 출국 금지 조치 풀고요. 그리고 내보냈다가 다시 또 여론 안 좋으니까 데리고 들어와서 그리고 자진 사퇴라고 하는 모양새를 취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대통령실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공언 유착이라고 했어요. 공수처를 불신해 버렸어요 이미. 그러니까 공수처는 수사를 오히려 야당과 또 일부 언론과 마치 이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뭐 공작을 펴는 것처럼 해버렸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공수처가 어떻게 수사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대통령실에서 볼 때 공수처는 수사할 주체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바라보는 인식으로는 공수처는 이미 중립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럼 어디다 맡깁니까? 검찰한테 갖다 줘요 다시 수사하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특검으로밖에 이건 해결할 수가 없게 오히려 대통령실 그렇게 만들어놨다. 그러니까 최상병 특검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가 되고 안 되고의 문제를 떠나서 더 이상 거부권을 행사하든 거부할 명분 자체가 사라져버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만 더 예.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김성환 평론가 말씀하셨던 대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검찰과 관련된 부분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검찰총장 출신이고 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인가요? 전 비대위원장도 법무부 장관 출신이고 또 이재명 대표가 계속해서 검찰 수사를 또 받고 있고 근데 수사를 받고 있는 거야 이제 그 수사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은 재판부에서 기소가 되면 재판부에서 하겠죠. 그러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는 검찰 수사가 아무리 공정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는 정치적 공세를 계속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심지어는 뭐 민주당에서는 수적으로 우위에 있으니까 그 관련된 검사가 또 파면인가요? 탄핵인가요? 그렇게 되는 상황까지 있었기 때문에 저도 그러면은 국민적인 지금 거대 정당이 된 야권이 된 상황에서 이걸 계속해서 외면하고 피해갈 수 있느냐 회피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차라리 더 그 전면적으로 예. 공격적으로 뭐 공격이라는 것이 선제적인 거 정치적인 공세를 한다면 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명하고 그 특검 하자. 그럼 뭐가 나오나 보자. 그래서 뭐가 나오면은 그거는 뭔가가 문제가 되는 게 있다면 그거는 법적인 조치를 받아야 되는 것이 뭐 명백한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봐라 이렇게까지 털었는데도 불구하고 없지 않냐. 그러면 검찰까지 의심하고 지금 특검까지 했는데 나온 게 뭐가 있냐. 이런 어떤 국민 의혹을 또 풀어내기 위해서라도 예. 더 적극적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지금 그러고 있네요. 자,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그 일부에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런 어려운 상황이라서 더 주목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아시죠? 국회의장 자리입니다. 배수장님 거기에 추미애 당선자 얘기 많이 나오던데요. 그렇죠. 이제 누가 될지는 모릅니다. 이제 국회의장이 되는 것은
일당이 또 가반 정당이 더불어민주당이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제 내부 경쟁이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여성 국회의장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추미애 전 장관, 추미애 전 대표가 이번에 6선이고 예. 여성이고 하기 때문에 저는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대통령과의 관계, 이른바 뭐 추윤 갈등, 윤추 갈등, 뭐 우리가 지난 3년 전에 내내 했던 이야기 아니지 않겠습니까? 예. 하지만 저는 그건 큰 문제 안 된다. 왜? 문제가 안 된다. 추미애 당선자도 국회의장이 됐는데 사사건건 대통령과 다투는 형태가 되겠습니까? 그럴 리는 만무하고요. 예. 또 더군다나 국회의장은 당적을 떠나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추미애 당선자가 국회의장이 된다면 본인의 어떤 국민들의 평가 이런 에 대해서 더 의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 잘하려고 하겠죠. 더 국회의장으로서의 기능을 더 효능감 있게 하려고 노력할 것이기 때문에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대통령에게도 뭐 어느 정도 이유를 물을 수 있겠지만 아니 국회의장 된 이유가 대통령하고 싸우려고 국회의장 된 거예요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기 때문에 추미애 국회의장이 된다 하더라도 저는 국회의장으로서의 본분에 모든 것을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미애 국회의장이 된다면 뭐 거기에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 거기 윤석열 대통령까지 이 그림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근데 이건 뭐 시중에서 하는 얘기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윤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 안 만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또 국회의원들이 300명이 있는데 얼마나 서로 간에 믿고 뭐 질투와 시기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그거 가지고 만약에 국회의장을 선출하는 거에 뭔가 감정에 끼었다거나 이전에 악연을 가지고 판단을 했다고 하는 거 그게 오히려 이상한 거죠. 예. 그러니까 민주당이 조정식 의원하고 두 명이 이제 추미애 전 의원하고 해서 6선이긴 하지만 예. 당내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고민을 할 거라고 보고요. 예. 그리고 또 국회의장은 국회에서 투표로 선출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죠. 여당에서도 어느 정도 그러니까 표를 던지는가도 생각해 볼 필요도 있고요. 예. 대통령하고 악연이 있다 하더라도 그 악연을 생각하지 않고 서로 간에 존중하는 모습을 취하는 것 이게 성숙한 정치의 모습 아닙니까? 예. 근데 거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국회의장한테 대통령이 인사하고 뭐 그 그림이 어떻고 그냥 호사가들이 하는 얘기일 뿐이라고 생각해요. 그걸 구애받지 않아야 되고요. 예. 그걸 구애받지 않는 게 정치다 바로. 정치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두 분께서 정말 성숙된 정치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는 정치 그리고 오늘따라 특히 김성환 평론가님이 참 많이 달라지셨다. 이런 개인적인 굉장히 이제는 우리가 앞으로 미래를 향해서 지향할 때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우리도 그래야 되는데 이런 많이 배웁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김성환 시사평론가님 그리고 배종찬 인사이드 K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